See you don't do the same. See you don't do the same. See you don't do the same. 오늘은 BMW XM 한번 리뷰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BMW 차량의 끝판대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외관상으로는 못생겼다라는 분들도 많고 엄청 멋있다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 보니까 엄청 멋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차량을 한번 직접 타보고 솔직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하시죠. 일단 이 차량의 기본적인 재원을 말씀드리면 653마력의 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엔진이 가지고 있는 힘은 489마력 정도 됩니다. 모터가 갖고 있는 힘은 145마력 정도 되고요. 이 마력수만큼 이 힘이 발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실 또 다 빠르고 힘이 좋다고만 해서 좋은 차는 아니니까 승차감이라든지 코너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극한으로 느껴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한번 느껴볼 수 있도록 한번 지금 시운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볼게요. 일단 이 차량 가격이 2억 2천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X7을 많이 타봤었거든요. 근데 X7보다 승차감이 전혀 뒤처짐이 없어요. 뭐 당연히 금액대를 보면 뒤처지면 안 되는 게 맞지만 스포츠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승차감 같은 부분들이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탑승을 해봤는데 전혀 그런 부분은 없네요. 그리고 스포티한 느낌도 아직 저속 주행이긴 하지만 X6M과 비슷한 그런 막 와일드함, 까랑까랑함 이런 것들이 탑재되어져 있다고 벌써 느껴지고요. 저희가 매입을 해서 상품용으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극한으로 사실 달려보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X6M과 X7의 두 가지 차량의 장점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차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내장 마감재도 보면 사실 고급 소재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넣은 것 같아요. 일단 천장에도 이렇게 알칸타라가 다 들어가 있고요. 가죽의 퀄리티도 아주 높은 것 같고요. 저도 이걸 처음 봤는데 이 루프 쪽에 보시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도 한번 공부를 다시 해서 이게 어떤 건지 자막으로 한번 설명할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너도 계속 돌아보고 있는데요. 와, 근데 이게 극한의 코너를 돌리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진짜 코너링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육중한 몸무게를 가지고 이 멧돼지 같은 놈이 이 커브링을 낼 수 있다는 게 역시 BMW의 기술력은 감히 칭찬할 만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와, 이 SUV에서는 느낄 수 없는 코너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매매 상사를 운영하면서 매입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사실 매입이 쉬운 차량은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 신차가 많이 팔리지 않았고 그렇다 보니 중고차 시장에서 매물이 많은 차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엄청 희귀 매물일 거고요. 그리고 신차에서 이제 이게 조금 인기가 없었던 건 아마 이유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중고차에서는 단가가 엄청 많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차들이 있어요. 예전에 아슬란 같은 차량들도 그레인저보다 더 윗급으로 나왔었는데 제네시스보다 밑에 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포지셔닝이 애매해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단종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차량들이 중고차로 넘으면 인기가 엄청 좋아지거든요. 아마 XM도 중고차에서는 매물도 많이 없고 그 다음에 강가는 엄청 많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인기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제가 한번 추측해보는 거고요. 엄청난 가속은 아니지만 조금 가속을 한 다음에 코너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화면에 다 담길지 모르겠네요. 사실 방금 거의 90도가 꺾이는 코너였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60km 이상으로 코너를 꺾었는데 사실 진짜 안정감 있게 코너가 돌아졌어요. 그래서 당연히 스포츠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할 바는 안 되겠지만 SUV가 갖고 있는 코너링으로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좋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의 웅장함이 엄청 돋보여서 차량 공부를 잠시 해봤더니 X7보다 전장 길이가 7cm 짧더라고요. 근데 X7 자체가 5180의 전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도 엄청난 크기의 차량이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폭은 또 되려 X7보다 조금 더 큽니다. 디자인이나 색감이 뭐 미쳤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될 정도로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흠잡을 게 계속 금액밖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안에 보시면 충분히 넓어요. 제 키가 175거든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너무 여유롭습니다. 제가 운전을 했을 때 당시에 1열 시트가 맞춰져 있는데도 약간 누워서 약간 편하게 운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열에 탔는데 와, 뭐 엄청난 편안함을 갖추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착차감도 제가 뭐 엄청 좋은 소파를 앉아보지 못했지만 이태리 고급 소파 같은 느낌? 진짜 푹신푹신하고 편합니다. 장거리 운전을 할 때도 타면 좋을 것 같고 X7보다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렁크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트렁크는 보니까 딱 봐도 X7보다 작은데요. 근데 한 X6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한 520리터 가까이 될 것 같이 보이는데 일단 뭐 트렁크는 또 그렇게 막 덩치에 비해서 큰 느낌은 아니네요. 대신에 약간 2열 부분이 그렇게 편했던 것 같고 대형 SUV 중에서 좀 작아서 그렇지 사실 그렇게 트렁크 용량이 또 부족한 차량은 아니라서 뭐 타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네요. 트렁크 공간마저도 부족하지 않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GLE 450 일반
모델이랑 GLE 450 쿠페 모델을 한번 비교하고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리뷰할 게 많이 없을 때 거의 같은 차라서 모양이나 이런 것도 좀 다르게 할 거고 하는 옵션 같은 게 좀 다른 게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벤츠 SUV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GLS까지 마지막에 같이 비교를 하면서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끝판왕인 말이 좀 안 맞는 게 GLS는 마이바가 있어서 그게 끝판왕이긴 한데 마이바를 제외하고 일반 벤츠 모델 중에서는 GLS가 SUV의 끝판왕이니까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GLE 450 일반 모델이고요. 이게 GLE 450 쿠페 모델입니다. 사실 앞모습이 완벽하게 동일해요. 뭐 그릴이라든지 범퍼, 그 다음에 술도롱들, 라이트, 바디 모든 게 다 완벽히 똑같고 다른 부분이라고 하면 정면에서 느낄 수 있는 건 높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높이 차이 같은 건 사실 챗GPT 보시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아마 10cm 정도 차이 날 거예요, 높이가. 뭐 제키가 175이거나 185이거나 정도의 차이 있는데 185면 아마 일 안 하도 되죠. 훨씬 더 좋은 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의 느낌이 확 다르다라는 거. 오시는 길에 보시면 휠도 이렇게 동일합니다. 뒤로 와보시면 이제 뒤에 엉덩이 부분이 많이 다르거든요. GLE 450 일반형, RV형이라고 그런 거 같고 이제 이거 쿠페형이라고 그런 게 맞는데 보시면 여기 B필러에서 C필러로 떨어지는 이 라인이 쿠페형은 밑으로 많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RV형은 그냥 쭉 위로 해서 높게 C필러까지 가고 있습니다. 2열에 앉은 탑승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개방감이라든지 답답함이 훨씬 더 RV형이 좋긴 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기는 쿠페형이 좀 더 좋긴 합니다.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쁘고 아름다운 거에 좀 뭔가 더 가치를 많이 쳐주다 보니 쿠페형이 확실히 이쁘긴 하죠. 결혼을 안 하신 분이라면 쿠페형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트렁크 부분이 좀 리터가 공간감이 작습니다. 그래도 또 이제 막 아기가 없거나 아직 결혼 생활 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충분히 쓸 수 있는 트렁크 공간감이기 때문에 이대로 쓰셔도 될 것 같고,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이거나 자녀분들이 있으시거나 패밀리카로 써야 된다고 하면 RV형 모델 하시는 게 트렁크가 훨씬 개방감이 넓죠. 결혼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RV형이 맞다. 외관 모습은 이제 이 정도가 다른 것 같고, 실내 모습도 한번 같이 찍어보고 같이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실내에 들어와 봤는데 이건 이제 GLE 일반형 모델입니다. 보시면 이제 핸들이 스포츠형 핸들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 스포츠형 핸들을 알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 이 핸들 자체가 스포츠형이라고 보일 정도로 요즘에 벤츠가 디자인을 되게 세련되고 스포티한 느낌으로 많이 뽑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건 없어요.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뭐 오디오 부메스터 옵션까지도 사실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제 위에 보시는 파노라마 썬루프입니다. 아까 실외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B필러랑 C필러 부분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RV형으로 쭉 빠지기 때문에 파노라마 썬루프가 훨씬 더 길고 개방감 좋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쿠페형이랑 좀 다른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외에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완벽하게 동일한 것 같습니다. GLE 일반형 RV 모델 2열에 앉아봤는데요. 10cm 정도의 높이가 더 높기 때문에 확실히 제가 앉았을 때 개방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답답함이 훨씬 덜하고요. 1열하고의 공간 간섭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타시는 데는 진짜 무리가 없고 엄청 편안한 느낌으로 승차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정도 말고는 쿠페형이랑 크게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쿠페형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LE 450 쿠페형으로 넘어왔는데요. 일단 뭐 시트 색깔이 딱 다른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여기 레드 시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 옵션이 아니라 이제 색깔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리뷰를 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쿠페형이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갖고 있는데 스포츠형 핸들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 핸들을 보지 않았으면은 450 RV형 핸들이 되게 스포티한 느낌이 많이 난다고 느꼈을 텐데 이게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이 많이 날 거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외에는 뭐 우드라든지 마감 자재 전부 다 같은 걸 썼고, 아까 얘기했던 스피커도 또 같은 스피커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옛날에 SUV를 되게 좋아해서 벤츠 SUV를 자가용으로 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보시면은 에어서스 기능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에어서스 기능이 또 탑재가 되어져 있네요. 이런 걸 보니 아무래도 벤츠도 좀 더 좋은 차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게 눈에 좀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대표님 소시적에 SUV 많이 타셨었나요? 이게 약간 방송에 좀 재미를 위해서 썰을 얘기하면 람보르기니라든지 페라리 같은 브랜드들이 SUV를 만들어내지 않을 때 이제 GLE의 원조격인 ML이라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ML을 SUV로 타고 다니면서 AMG 튜닝을 해서 외관적으로 이쁘게 튜닝돼서 타고 다니고 이제 배기도 뭐 우웅 하면서 다니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런 차량을 타면서 제가 광안리를 누비고 많은 여성분들의 시선을 받고 인기가 되게 좋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랑 그렇게 다니신 건가요?
누구랑 다닌 적은 없는데요. 그냥 네. 혼자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시선을 느끼면서, 많은 여자분들의 시선을 느끼면서 드라이빙을 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건 거죠. 아, 그분들 다 지금 어디 계시나요? 죽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썬루프 부분이 되게 느낌이 다른데요. B필러에서 C필러로 떨어진 저쪽에는 썬루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노라마 썬루프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느낌의 개방감을 갖고 있고, 2열에 타신 분들도 C필러의 높이감 때문에 좀 답답함이나 파노라마 썬루프의 간섭에 대한 답답함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거, 아마 이 부분 좀 다를 것 같아요. 일단 제가 2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2열에 넘어왔는데요. 제 키가 그렇게 막 큰 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답답함이 살짝 있고, 아까 파노라마 썬루프가 시야에서 이만큼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개방감도 조금 확실히 부족한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확실히 이쁘긴 이쁘죠. 일단 GLE 450은 이제 여기서 뭐 리뷰를 마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보다 한 등급 위에인 GLS로 넘어가서 GLS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GLS 리뷰 넘어가기 전에 제가 아까 GLE 쿠페 2열을 앉아봤는데 10cm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앉아봤는데 10cm가 아닌 느낌이길래 차량 등록증을 확인하니까 10cm가 아니고 6.5cm 정도 차이가 있네요. 그래도 그 높이도 사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아까 느끼는 부분들은 아마 맞을 겁니다. 다만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6.5cm라고 수정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쿠페랑 RV형의 높이 차이는 6.5cm 정도 차이가 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LS 앞으로 와봤는데요. GLS도 혹시나 제가 잘못된 정보 드릴까봐 등록증을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차량 등록증에 차량 재원이 다 나와져 있거든요. 사실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제 차량의 재원을 알고 싶으시면 차량 등록증을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GLS 같은 경우에는 GLE 8구형보다 사고 디펜션도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쿠페형보다는 GLS가 11cm 가까이 높습니다. 길이 부분이 GLE끼리는 동일하거든요. 근데 이제 GLE랑 GLS랑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대략 10cm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10cm라는 게 사실 엄청난 길이감이 뭐냐면 예전에 S클래스가 숏바디랑 롱바디가 나뉘던 시절에 롱바디와 숏바디의 길이감이 10에서 15cm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게 이제 얼마나 큰 거냐 하면 차량 만들 때 엔진 미션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제 생각에는 차량의 차체, 플랫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플랫폼이 10년, 20년을 타면서도 흐트러짐이 없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넓히는 게 원자재값의 문제도 있지만은 기술력의 문제도 들어가기 때문에 10cm를 늘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한 기술력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그 외에는 또 느낌이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뭐 라이트도 좀 다르고 비교적으로 좀 다르긴 한데요. 트렁크 이제 브레이크도 부분이 좀 다른 느낌이 많이 있고요. GLS는 트렁크 리터 용량이 훨씬 더 딱 봐도 큽니다. 그리고 7인승으로 구조가 되어져 있어서 3열을 올리게 되면 이제 2명이 더 탈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3열을 올리고 난 이후에도 요만큼의 트렁크 공간감은 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한 트렁크 용량은 챗GPT한테 물어보시면 챗GPT가 정확하게 알려줄 겁니다. 실내를 타서 실내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GLS 실내를 타봤습니다. GLE는 실내가 다른 부분들 리뷰할 텐데 핸들 부분을 얘기했었는데요. GLS는 이제 핸들 부분이 그냥 스포티한 느낌이 바로 납니다. 이게 쿠페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포티한 느낌의 핸들이 지금 장착이 되어져 있는 것 같고요. 핸들에서 이제 핸들링을 하는 이 마감 부위가 가죽이 아닌 우드 소재로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이 파노라마 선루프에 대한 개방감인데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딱 봐도 GLE보다 훨씬 더 길어요. 그리고 훨씬 더 높이도 높기 때문에 개방감이라든지 2열 타신 분들이 답답함이 훨씬 더 안 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외에는 또 나머지 GLE랑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스피커도 같은 부메시터가 들어가는 것 같고 그냥 뭐 느낌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죽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 정도 말고는 사실 차이점을 크게 모르겠네요. 일단 제가 2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열로 넘어왔는데요. 아까 GLE보다 훨씬 더 높이감이 좋기 때문에 타있을 때 개방감이라든지 답답함이 훨씬 덜하고요. 2열에서 또 다른 점을 찾자면은 2열에는 또 통풍 시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2열에 타신 분들도 여름에 시원하게 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앞에 이제 모니터를 통해서 제가 이제 원하는 대로 이게 컨트롤을 할 수 있고요. 뭐 웰빙 기능 같은 경우에 들어가면은 GLS는 2열에도 마사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2열에서 마사지도 이제 클릭해가지고 제가 받고 싶은 마사지 기능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공조기 온도라든지 송풍에 대한 강도 같은 것들도 제가 원하는 대로 이제 2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아까 앞에 1열에도 있었는데요. 2열에 또 보시면은 컵홀더에 냉각 기능이랑 온열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료를 시원하고 따뜻하게 계속 유지하면서 마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네요. 이거 말고
말고는 이제 또 크게 GLS랑 GLE의 큰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실내에도 이제 이 정도 차이점에서 얘기를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컨텐츠는 BMW M에 대해서 한번 이제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약간 M에 대한 역사를 좀 짧게나마 알려드리면 벤츠에는 고성능 차량이라고 해서 AMG가 있습니다. BMW에는 이제 고성능 차량이 M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벤츠랑 BMW가 차를 만들어서 상용화를 시켜가지고 차를 막 생산해낼 때 고성능 차량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벤츠는 AMG라는 튜닝 회사를 인수합병을 해서 AMG의 기술력을 얻었거든요. 근데 BMW는 M이라는 자체 고성능 기술을 발전시키고 개발해가지고 직접 M이라는 기술을 개발해서 만든 차량이 BMW의 고성능 차량 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차량 중에서 사실 누구는 요즘에 나오는 차들이 명차다. 그 다음에 또 누구는 옛날에 나왔던 M 버전들이 진짜다. 뭐 이렇게 막 얘기가 많은데요. 일단 저희 회사의 그 팀장님께서 BMW M이라 하면 M3가 사실 BMW의 가장 적합한 M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BMW M3를 매입을 했다고 해서 한번 초대해보고 매입을 하게 된 과정과 어떤 생각으로 판매를 할 거며 그 다음에 어떤 전략으로 차를 매입했는지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통모터스의 김용민 팀장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주시죠. 네. 팀장님 일단 앵글이 네. 저희 이게 쓰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일로 갈 테니까 네. 여기 계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앵글 좀 맞나요? 일단 팀장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카통모터스 김용민 팀장입니다. 팀장님 일단 이 차량 매입해올 때 저랑 이제 약간 의논 같은 걸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차량이 연식도 좀 오래되고 판매하기에 용이하지 않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신 있어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왜 그런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자연 흡기 마지막 모델이기 때문에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 맞죠. 사실 요즘 나오는 M3는 전부 다 네. 터보 형식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근데 이 차량은 자연흡기라서 매니아층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신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면 고성능 차량들이나 뭐 마력수가 높은 차들, 그 다음에 엔진의 힘이 강한 차들은 옛날에 자연흡기를 되게 원하시는 그 차주분들이 갈수록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 고객님들도 오시면 옛날 자연흡기를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서 이건 김용민 팀장의 생각이 아마 맞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팀장님 이게 사실 연식이 조금 있잖아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나온 모델이죠? 그렇죠. 이제 292 M3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13년까지 나온 모델입니다. 그러면 사실 10년이 네. 훌쩍 넘은 모델인데 매니아층이 아무리 있어도 사실은 또 이 차량을 제가 좀 대충 보니까는 네. 좀 잘 팔리는 차량이 있고 조금 네. 덜 팔리는 차량이 있다고 하던데 네, 이유가 맞습니다. 뭐예요? 2007년부터 나왔긴 하더라도 이제 2010년 후기형부터 LCI 모델이라는 모델이기 때문에 예. 좀 개선돼서 나왔기 때문에 후기형은 잘 팔립니다. 그래서 이게 사올 때 엄청 욕심났던 이유가 후기형이고 네. 자연흡기라서 요즘 매니아층들이 엄청 많으니까 한번 네. 도전해보고 싶었다 네, 이 맞습니다. 말씀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 차량 봤을 때 좀 저희 중고차에서는 사실 같은 차에 같은 연식이라도 차가 잘 팔릴 것 같다, 그 다음에 차가 깨끗하다 이런 거 보고 땜물이라거든요. 근데 이 차가 너무 전문 용어인가요? 근데 차가 땜물이 진짜 좋습니다. 그냥 흰색에 까만 힐에 안에 레드 시트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딱 일을 해보면 알거든요. 땜물 좋은 차는 확실히 빨리 나간다는 게 있는데 영상으로 이게 다 담길지는 모르겠어요. 엄청 땜물이 좋은 차량이라서 제가 봐도 되게 느낌이 좋네요. 이 차량 또 뭔가 어필하시고 싶은 부분이 더 있지 않나요? 이제 소유자 변경 횟수도 굉장히 이제 작고, 그리고 이 휠이 그냥 단순 검은색 휠이 아니라 M359 정품 휠이고, 그리고 배기도 퍼포먼스 정품 배기로 이제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팀장님들 원래 네. 레이싱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예, 좋아했었죠. 네. 그래서 약간 불법적으로 어디 좀 다니시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 차량에 대한 매력을 더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어쩐지 휠이 제가 봤을 때 예전에 봤던 292 맞습니다. M3 휠보다 확실히 좀 느낌이 달랐거든요. 네. 이게 어떤 휠이라고요? M359 정품 휠입니다. 네. 어쩐지 때물이 좀 더 좋아 보이긴 했습니다. 확실히 저도 이제 이런 차를 많이 하는 딜러는 아니지만 딱 봤을 때 때물이 좋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이제 이런 휠 하나가 되게 사실 이런 고성능 차량에는 이미지를 되게 다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뻐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리고 이거 한번 저희 타고 나가서 시운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시운전하는 영상도 좀 찍어보고 그리고 다시 또 돌아와서 인터뷰 마저 진행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팀장님 운전 한번 시켜볼 건데요. 팀장님 일단 차 탑승해서 운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타셨는데 죄송한데 잠깐 내려서 저희 이거 실내 레드시트 한번 네, 설명 한번 팀장님 근데 이거
M3가 전부 다 안에가 다 레드 시트가 기본인가요? 아닙니다. 검정색, 레드 두 가지 나옵니다. 맞죠? 네. 제 옛날에 판매했던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보니까 다 네. 레드 시트가 기본 옵션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사실 저희 중고차 시장에서는 또 사실 레드 시트 자체가 되게 희소성도 있고 네. 판매 가치도 좀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 레드 시트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저희는 또 레드 시트인지 몰랐어요. 확실히 차가 엄청 이뻐 보이긴 해서 네. 이제 제가 한번 타고 나가면서 드라이빙 한번 하면서 이제 인터뷰 한번 따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배기 소리가 영상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배기 소리 좋습니다. 피디님 제가 안쪽에 탈 테니까는 뒤에 타세요. 앞에 타세요. 근데 늘 앵글에 저만 나왔었는데 팀장님이 오늘 나오니까 뭔가 든든하고 좋네요. 인물도 잘생겼고 저희 카트모터스는 또 네. 입사 지원 받을 때 인물 보고 뽑는 것도 있어서 다 김용민 팀장 정도는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팀장님 이거 사실 저희가 막 극한으로 이 차의 성능을 끌어올려서 주행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맞죠. 근데 어느 정도는 좀 네. 이 차력의 매력을 느낄 수 있게끔 운전을 좀 해주실 수는 있겠죠? 네. 그 비가 지금 오는데 이게 리얼입니다. 네. 제가 빗방울 떨어지네요. 네. 빗방울 떨어지면 또 바닥이 살짝 미끄러울 수 있으니 정도껏 한번 타보는 걸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운전 잘하시네요. 혹시 지금 패들 시프트 쓰고 계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패들 시프트 쓰시는 거 좀 까리하던데 사실 이거 패들 시프트가 있어도 이 기능을 사실 아무나 막 쓰지는 못하잖아요. 네, 이게 좀 익숙해야지 이제 손맛 있게 잘 쓰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왕년에 양카 좀 타봤다. 네. 혹시 타셨던 차들 중에서 양카 네. 라인업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제가 근데 그렇게 양카는 탄 건 아니고, 제가 마지막으로 탔던 차가 이제 알파 스파이더 2017년식 신형이었습니다. 네. 알파 스파이더랑 M3 292 매력이 좀 각각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뭐 제일 큰 차이점은 뚜껑이 열린다 안 열린다. 네. 근데 사실 그 성능보다는 하차감이나 외관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맞으세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네. 보시면은 지금 앞에 영상을 크게 담고 있지는 못하는데 지금 터무길에서 저희 김용민 팀장이 네. 80km, 90km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계속 밟아보고 있는 중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되게 코너링이 안정된 감이 있는 게 느껴지고요. 확실히 M3가 명차라는 게 이제 사실 안에 타보신 분들만 좀 느낄 수 있긴 한데 이번에 드라이빙에서 확실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팀장님, 저희 그 집발이는 지금 집발이 너무 지금 전문용어 썼죠. 집발이는 너무 지금 많이 해봤는데 네. 저희 코너링 한번 더 잘 느낄 수 있게끔 한번 네. 타볼까요? 코너 한번 탈 때 저희가 카메라로 한번 더 담을 수 있는 영상이 있는지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밟으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기 30km 구간입니다. 네. 아무리 저희가 또 차 성능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해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켜야 됩니다. 근데 평소에 저희 사석에서 술 먹고 할 때 네. 엄청 상남자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죠. 네. 여자친구한테 허락 받는 것조차 싫어하는 상남자인데 네. 카메라에서 왜 이렇게 순한 애기양처럼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부끄럽네요. 자주 출연해서 좀 카메라랑 친해지시죠? 네, 알겠습니다. 차 컨디션 탱글탱글하네 진짜. 네. 참 좋네? 진짜 괜찮습니다. 순정배기는 소리가 거의 안 나거든요. 그래도 많이 나네. 네. 앞에 코너가 나왔는데, 네, 코너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예. 자연스러워서 그런지 확실히 좀 힘이 없대, 맞지? 네. 제가 또 이제 잘 타는 것도 있긴 한데. 오늘 매입할 차량은 벤츠 450 차량인데요. 저희 시장에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벤츠는 욕해도 S클래스는 욕하지 마라. 이 S클래스 사실 나무랄 데가 하나도 없는 차고요. 사실 명차로서의 그냥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량 검수 한번 하고 검수하는 도중에 중간중간에 설명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보시는 거예요? 안에 사고 유무 보고 있는데요. S클래스라서 그런지 확실히 안에 있는 마감재나 그 다음에 부품들도 되게 좋은 게 눈에 보이네요. 그리고 안에 보면 보일 건데 방음 처리 시스템도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 차량을 하면 사실 운행하시다가 여기저기 좀 긁히셔서 도색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1억이 훌쩍 넘어가는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도막 측정기로 도색이 들어간 부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도색하는 차면 이걸로 측정했을 때 어떻게 나오나요? 여기 도막 측정기의 수치가 오늘 촌에 와가지고 차 매입하니까 와 힘든 게 많네요. 바람도 많이 불고 농약차 같은 것도 많이 지나다니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도색 부분이
도막 측정기 어떻게 측정이 되냐면 도막이 저희가 80도막에서 130도막 정도까지를 거의 정상 도막으로 보고 조금 넘어가는 것들은 140도막, 뭐 150도막까지도 그걸 정상 수치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예전에 촌에 가가지고 농약 맞으면서 이제 S클래스를 검수하고 차량의 금액을 제시하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차주분이 뭐 경매 플랫폼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는 중고차 딜러분들 그다음에 여기저기 소개받아가지고 모든 인맥들을 동원해서 사실 중고차 금액을 알아보셨는데 제가 농약 맞으면서 제시했던 금액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 오셔가지고 차를 판매한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제 돈을 송금해드리고 탁송기사님이 차를 끌고 막 들어왔어요. 차량이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제가 앞에도 얘기 드렸었죠. S클래스는 욕할 게 없습니다. 사실 24년식의 매물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잘 판매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앞에 영상 참고하시면 대충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들어온 김에 이 차 리뷰 한번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S클래스는 일단 문부터 이 문 손잡이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옵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뭔가 되게 고급스러움이 많이 감미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안에 실내 내부도 뭐 나중에 들어가서 리뷰할 거지만은 최고급 자재들을 썼을 거예요. 뻔하고요. 그 다음에 S460 모델 자체가 벤츠 S클래스 중에서는 중간 트림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되게 가성비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클래스는 이제 옛날 구형 모델들처럼 롱바디, 숏바디가 나오진 않습니다. 전 차량이 이제 롱바디로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2열에 타신 분들이 전부 다 승차감이라든지 착차감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디자인을 보면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아우디의 A8도 BMW의 7 시리즈도 사실 S클래스한테 비빌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S클래스는 이제 사실 마이바흐라는 모델과 뭔가 이미지를 합병하는 느낌이 들면서 S클래스를 조금은 옛날보다 신경을 안 쓰지 않냐라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긴 하고요. 그리고 다른 브랜드들은 이런 고가 차량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다 보니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갭 차이가 줄어들고 있지 않나. 그래도 아직 S클래스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실내 리뷰 한번 해보시죠. 일단 S클래스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앞전에 GLS 한번 리뷰했던 거랑 다르게 이제 앞에 모니터 화면이 엄청 크게 나와 있는 게 S클래스 특징인 것 같고요. 사실 여기서 이제 모든 조작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2024년식의 26,000km인데요. 사실 연식 키로수도 타는 컨디션이 나무랄 게 없을 컨디션이긴 해요. 이 차량을 보면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트 색상이 검정입니다. 사실 요즘에 S클래스 같은 경우에 시트가 이제 뽀약 색상이라든지 화이트 색상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저는 또 이 차량의 판매 가치를 좀 좋게 봤던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S클래스 같은 경우에 내수 시장으로 한국 사람들도 차를 구입하러 많이 오시지만 러시아 쪽의 고객님들도 바이어를 끼시고 차를 구매하러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러시아 쪽에 고객님들은 검정색 색상의 검정색 시트 색상을 되게 선호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내수 시장에서는 검정색 시트가 조금 약점으로 잡힐 수 있다면 또 수출 시장에서는 좀 강점으로 잡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들을 잘 측정을 해서 이제 금액을 제시했더니 이 차량을 저희 슬기로운 딜러 생활 카통모터스에 판매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타면 설명하려고 했었던 가죽 부분들도 보시면 이쪽에 이제 엄청 쿠션감이 좋은 되게 두꺼운 가죽들을 썼긴 했거든요. 이 가죽들이 아마 S클래스에 들어가는 가죽이라면 벤츠에서 나오는 자재들 중에서 가장 좋은 가죽으로 했을 겁니다. 그리고 스티치 같은 부분들도 되게 마감 처리가 잘 되어져 있는 것들이 보이실 텐데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든 차라는 게 사실 여기서 느껴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열로 가서 2열 쪽에서 한번 또 리뷰를 마저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S클래스 2열로 넘어와 봤습니다. 일단 이런 S클래스 같은 차들은 운전자를 위한 차량이라기보다는 2열을 앉은 사람들을 위한 차라는 말들이 많거든요. 단번에 이제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건 사실 2열을 탔을 때 그때 GLS에서도 보여드렸지만은 컴포트 기능 들어가서 이쪽에서 저희가 시트 설정 같은 것들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조작 버튼을 보시면은 2열에서 조작 버튼을 뒤로 당기시면 이제 의자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자 각도가 한참 들어가고 한참 나오는 시스템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 시트의 포지셔닝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받이 부분도 뒤로 당기면은 계속 뒤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2열에 탔던 사람들이 엄청 편하게 탑승을 할 수 있고 사실 장거리 운전을 해도 큰 무리 없게끔 장거리 주행을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운전자를 위한 차량이라기보단 뒤에 탑승자를 위한 차량이라는 말들을 더 많이 하고요. 거의 대부분 이제 아빠가 운전하고 뒤에 이제 엄마랑 아기가 타든 혹은 엄마는 또 이제 보조석에 타고 뒤에 아기가 타든 그래서 사실 집에서는 뭐 애들이 왕이니까요. 제일 좋은 자리에 태우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앞전에 촬영했던 GLS랑 크게 막 많이 다른 부분은 없어요. 그냥 안에가 좀 더 개방감 있고 실내 공간이 넓다 이런 느낌들이 좀 있고요. 옵션도 사실 크게 뭐 다를 게 없어서 특별히 뭐 리뷰할 건 없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 전쯤에 저희가 진짜 비바람과 농약을 맞으면서 힘들게 차량 검수하고 왔는데 연락이 없어서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판다고 딱 연락이 오시니까 되게 기쁜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서 짧게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리얼로 현장을 뛰어서 힘들게 또 매입해온 차량인데요. 제가 검수 과정에서는 사실 안에 엔진룸 체크를 꼼꼼하게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때도 이유를 얘기 드렸었는데 일단 24년식이라서 자체 벤츠 AS 보정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시는 분께서 혹시나 문제점이 생기신다면 벤츠에 가셔서 새 차를 사셨던 서비스 그대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엔진룸 체크를 꼼꼼하게 하고 매입하진 않았지만 와서 성능 점검이라는 걸 받으니 엔진룸 쪽에 누수 상태도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사고 유무도 하나도 없는 차량이라서 좋은 고객님 기다려가지고 또 좋은 고객님한테 차를 잘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벤츠에 사실 아이덴티티 같은 모델이 하나 있죠. G63 AMG라고 G바겐입니다. 사실 근데 G바겐 같은 경우에는 모든 남성과 여성분들한테 드림카로 뽑힐 만큼 인기가 아주 좋은 모델인데요. 사실 뭐 저도 하나 갖고 싶긴 한데 또 금액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늘 고려하게 되는 매물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 차는 사실 순수하게 그냥 탈 것이라는 자동차의 느낌보다는 사실 하나의 아이콘으로 칭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차량의 존재감이 엄청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의 아이콘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엄청 현대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G바겐이 1979년에 1세대가 처음 먼저 나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디자인이 크게 외형적으로 많이 바뀌지 않은 이 아이덴티티를 계속 유지해서 가는 모델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계속 인기가 있고 하나의 아이콘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말을 계속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측면으로 와서 보시면 사실 아까 전에 되게 현대적인 감성과 레트로적인 감성이 잘 어우러져 있다고 얘기했지만 완전 또 측면은 군용차 그대로의 모습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전면, 측면, 후면에서 봤을 때 모든 매력이 다 다른 차량인 것 같고, 그래서 사실 호불호가 없는 차량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되게 사람으로 따졌을 때 근육질 몸매 같은 느낌을 주는 차량인데 되게 UFC 선수처럼 싸움도 되게 잘해 보이고 타고 다니면 사실 제가 절대 다치지 않을 것 같다, 내가 굉장히 안전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는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후면부도 한번 보러 가시죠. 예, 그리고 후면 보러 오시면 사실 이 타이어 박스가 G바겐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만큼 정확하게 나는 G바겐이다 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 디자인인데요. 사실 또 이런 부분들도 요즘에는 사실 잘 선호하는 디자인은 아닌데 소화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아주 옛날 감성 같고 뭔가 노화돼 보이는 감성 같은데 G바겐은 이 감성마저도 소화를 시키는 후면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G바겐은 레트로한 감성과 현대적인 감성이 절묘하게 조화를 잘 이루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차량이다 라는 게 외관에 아마 총평이 될 것 같고요. 실내 들어가서 실내 리뷰 한번 해보시죠. 일단 실내는 외관에 엄청 야성미적인 포스와는 다르게 럭셔리한 느낌의 실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클럽 같은 느낌도 들고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뭐 아늑한 호텔 같은 느낌도 들 정도로 사실은 실내가 엄청나게 럭셔리한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거 보시면 진짜 뭐 여자 태우고 음악 틀면 그대로 클럽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긴 합니다. 배기 소리도 한번 들어보셨지만 배기 같은 경우에도 조그마한 차량들이 내는 배기에 대한 매력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진짜 소 같은 애가 그냥 곰 같은 놈들이 이렇게 확 내는 그 배기에 대한 느낌은 또 다른 느낌이라고 사실 볼 수 있어요. 소리가 아무리 같다고 하더라도 상대방들이 지나갔을 때 느끼기에는 되게 뭔가 포스가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차량이고요. 사실 가죽 마감 같은 것들도 보시면 최고급 자재들을 써서 안에 자체가 가죽 하나부터 마감재 하나까지 아주 다 럭셔리하게 되어져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주행을 해보면 사실 옆에서 버스랑 시야가 비슷할 정도의 높이로 사실 되게 개방감 있는 운전을 할 수 있는 것도 엄청난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GLS, GLE도 리뷰를 해봤지만 그 차량들보다 사실 더 스포티한 느낌의 핸들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면이 아무래도 좀 더 스포티한 감성을 많이 띠고는 있습니다. 또 이제 너무 좋은 얘기만 하면 또 리뷰가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다는 말들이 달리니 또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 저는 이제 벤츠를 탈 때마다 가장 안타까운 게 이제 이쪽에 모니터 부분에 사실 터치가 안 되거든요. 사실 요즘 차량들은 거의 다 터치가 되는 형식으로 나오긴 합니다. 이제 벤츠는 이제 이 부위를 마우스처럼 사용을 하면서 터치를 해야지 스크린이 인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매번 벤츠 탈 때마다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합니다. 이 부분은 빨리 개선을 했으면 좋긴 하겠네요. 시계 중에 또 IWC라고 명품 시계가 있죠. 사실 또 G바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또 중간에 IWC라는 시계가 또 탑재가 되어져 있긴 합니다. 사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뭔가 되게 고급스럽고 명품스럽고
그 다음에 럭셔리함을 완성시키는 그런 옵션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전고가 높다 보니 사실은 개방감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거 말고는 또 지바겐의 실내 디자인은 크게 더 리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일단 본네트를 열어서 안에 엔진룸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지바겐의 심장부를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은 4.0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터브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출력은 585마력이고 토크는 86.7토크가 탑재가 되어져 있네요. 그리고 제로백은 4.5초가 나오는데 정말 달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4.5초는 빠른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덩치의 이런 SUV가 4.5초 만에 제로백을 돌파한다는 건 사실 스펙이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죠. 그래서 엄청난 힘을 자랑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재밌게 한번 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단순한 SUV가 아니라 점프슈트를 입은 슈퍼카다? 이런 느낌의 표현이 사실 맞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완벽한 성능으로 오프로드의 본질도 아직은 갖고 있는 차량이거든요. 사실 뭐 영상 같은 거 많이 보셨겠지만 지바겐이 오프로드를 타고 올라가는 영상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오프로드에서도 아직은 완벽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 차량이긴 합니다. 그리고 종합을 해보면 오프로드에서도 본질적인 성능을 발휘하고 있고 도심에서도 럭셔리한 SUV의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은 그런 성능을 가진 차량이긴 하고요. 그리고 결국 지바겐은 차량이 주는 스펙보다는 상징성이 더 중요한 차량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라든지 셀럽들이 탈 수 있는 차량이다 라는 상징성을 좀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 타는 차량이다 라는 이미지도 같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성공한 수많은 사업가들이랑 그 다음에 많은 셀럽들이 사실 이 차를 선택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바겐이 주는 상징성은 특별하고 남다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부로 나와서 드라이빙을 한번 해보려고 나왔거든요. 어떤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어떤 느낌으로 주행이 가능한지 한번 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 보시면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곳이 부산에서는 외곽 지역이거든요. 약간 시골 감성을 좀 가지고 있는 길인데 그런 길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느낌의 지바겐입니다. 그리고 엄청 세련된 해운대 같은 도시로 들어가도 그 도시와도 잘 어울리는 차량이고요. 아까 외관을 한번 얘기했을 때처럼 사실 레트로한 감성과 현대적인 감성이 다 조화가 좋아지는 차량인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바겐이 아주 옛날에 사실 군용차로 나왔기 때문에 서스라든지 스프링을 판 스프링이라고 해서 트럭에 들어가는 말도 안 되는 스프링들을 사용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모델부터 사실 서스도 에어서스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엄청 승차감까지도 많이 잡은 차량인 것 같긴 합니다. 당연히 차체가 되게 높은 SUV라서 매번 얘기 드리는 거지만은 세단 차량보다 승차감이 잘 좋기는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단 차량 못지않은 승차감을 갖고 있고 코너링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 것 같아요. 지금도 코너를 돌고 있는데 쏠림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무게 배열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SUV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타는 승차감이 크게 나쁘지 않다. 다만 이제 조금 정숙성 같은 것들은 당연히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지바겐이라서 그런 거 플러스 사실은 SUV니까 어쩔 수 없이 정숙성 같은 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 운전하는 이 시야에 대한 높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앞에 이 아반떼 차량이 사실은 낮게 보이고 아반떼 천장 위로 모든 도로가 제 눈에 시야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이런 것들 봤을 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버스 정도의 높이감이 나와서 대기 운전하기에 시야가 편하다라는 부분을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사실 이런 부분만큼은 압도적인 것 같긴 합니다. 앞에 보시면 보도블럭이 있는데 보도블럭을 지나갈 때도 지금 30km로 지나왔거든요. SUV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보도블럭을 지나갈 때 꿀렁거림의 느낌이 심할 수밖에 없는데 지바겐은 그 정도의 밸런스도 좀 잘 잡아져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까 외관 설명할 때도 드렸던 말이긴 하지만 뭔가 스펙이랑 성능으로 얘기할 차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지바겐을 되게 오랜만에 주행하고 있는데 그냥 제가 감성으로 타는 차 같습니다. 내가 지바겐을 탄다, 내가 이 정도 높이에서 다른 차들 내려다보면서 운전할 수 있다, 이런 상징성으로 주행을 하는 맛, 그 다음에 감성으로 주행을 하는 맛, 그런 부분으로 되게 인기가 많은 차량인 것 같긴 해요. 뭐 주행이 나쁘거나 해서 그러진 않지만 주행에 대한 엄청난 장점보다는 제가 감성으로 타는 차다, 이게 주행의 마지막 리뷰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지바겐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 조금 마지막에 평가를 짧게 마무리하자면 롤스로이스, 벤틀리, 람보르기니,
페라리 이런 차들을 제외하고 사실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벤츠, BM, 아우디 브랜드 중에서 이렇게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차량은 지바겐이 유일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매력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이 차량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차 장사를 하는 저도 사실은 늘 자주 접하지만 늘 매입할 때마다 이 차량을 한번 타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적인 차량이라 아마 일반인 분들께서는 더더욱더 궁금해 하실 것 같긴 해서 오늘 이 차량을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BMW M5를 리뷰해 볼 겁니다. BMW M5라고 하면 고성능 세단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이게 왜 고성능 세단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냐면 사실 M3가 좀 더 가속성이나 코너링 같은 데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실내 공간감이라든지 옵션 같은 것들이 사실 M5보다는 또 못하죠. 그래서 사실 실내 공간감이나 혹은 실용성, 그 다음에 데일리성으로 탈 수 있으면서도 마력이라든지 힘에 대해서 엔진 성능과 미션 성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토탈적으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M5가 사실은 고성능 세단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BMW 역사상 최초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한 차량인데 사실은 친환경적인 느낌을 주는 괴물 같은 녀석이죠. 오늘은 그래서 새로운 신형 M5가 진화한 거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릴을 보시면 블랙으로 마감된 이 그릴이 사실 엄청난 세련미를 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릴이 하는 역할이 또 있다고 하는데 이 그릴 안쪽에 공기 흡입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액티브 셔터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고속 주행 시 공기 저항을 줄여주고요. 필요시에는 냉각 성능을 높여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실 요즘 BMW 이 콧구멍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사실 M5는 콧구멍 논란에서 조금 빠지는 모델인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지금도 되게 야성미 있고 멋있는 그릴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일단 헤드라이트가 되게 날렵한 모양으로 눈꼬리가 조금 올라가면서 세련미를 더한 반면 아이코닉 레이저 라이트가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이게 야간 주행 시에 엄청난 밝기와 그 다음에 거리감을 비춰준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나라는 이제 네온 사인이나 조명이 많은 도로를 달리기 때문에 이 레이저 라이트가 사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뭐 외국에서는 이제 엄청 어두컴컴한 곳에서 이 레이저 라이트가 엄청 멀리까지 그 다음에 쌍라이트랑은 다른 기능으로 상대방의 눈의 시야에 피로감을 주지 않게끔 시야를 비춘다고 하니까 또 그런 장점이 있는 차량이긴 하죠. 그리고 M5는 사실 뒷면도 되게 뭔가 야성미가 있는 차량이긴 한데요. 이 끝에 살짝 올라와 있는 리어 스포일러가 사실은 카본으로 되어져 있어서 고급스러움과 뭔가 좀 단단함을 같이 이미지 형성을 시키는 것 같아서 훨씬 더 날렵해 보이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이 원형 배기구가 4발이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도 아직은 M5가 고급형 세단에 뭔가 끝판대장 같은 느낌을 좀 주고 있는 느낌들이 많이 있긴 해요. 이거 사실 배기 소리가 AMG랑은 되게 다른데 AMG의 배기 소리는 엄청 호랑이 느낌의 까랑까랑한 소리라면 M의 배기 소리는 약간 좀 째지는 소리면서 좀 더 경쾌한 소리가 들린다고들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는 AMG 소리가 그냥 마구 크기만 하니까 좋았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M 소리가 훨씬 더 고급스럽다? 뭔가 좀 더 고성능 느낌을 많이 주는 느낌이 있다? 라는 느낌이 많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뭔가 전면부랑 후면부를 한번 보면 결국에는 사람으로 따졌을 때 약간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도 들면서 뭔가 운동을 되게 많이 해온 사람의 운동선수 같은 느낌도 주는 그런 두 가지의 매력을 갖고 있는 외관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4.4L V8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전기 모터까지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트윈 터보 모터까지 같이 있으니 성능은 거의 괴물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원래 기존의 M5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랑 터보의 힘으로만 갔다면 얘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힘까지 더해져서 마력수가 엄청 더 많이 올라가긴 했거든요. 마력수는 700마력 이상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토크는 100토크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4.4 V8 엔진에 트윈 터보를 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더해져서 이제 성능을 끌어올리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구형 M5랑은 확실한 스펙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고성능 차를 타시는 분들이 기름값을 그렇게 막 아까워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 아까워하지 않을 분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번 신형은 전기 모터로 70km가량 주행할 수 있다고 하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의 연비도 엄청 많이 잡은 고성능 제품이라 인기가 엄청 많을 걸로 사실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급류를 넣고 주행을 함에 있어서 또 전기 모터를 사용하지 않는 건 피아노를 사놓고 건반 덮개를 덮어놓고 사용하는 것과 사실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한 마력도 같이 사용을 하시겠죠. 그래서 주행에 대한 재미도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연비를 한번 얘기해 봤다면 이제 다시 BMW의 가장 장점인 가속력과 응답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해서 모터의 힘으로 달릴 때 당연히 터보렉 같은 것들이 안 걸리니 전기에 대한 반응 속도가 엄청 빠를 겁니다. 그래서 BMW가 사실 응답성은 또 독일 3사 중에서 가장 최고로 쳐주긴 했었는데요. 거기에 모터의 힘까지 빌려서 응답성에 대한 게 더 빨라졌으니 진짜 초반 스타트는 사실 따라올 차가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당연히 페라리, 부가티, 람보르기니 이런 슈퍼카를 제외하고 고성능 세단을 두고 하는 얘기긴 합니다. 그리고 외관의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사실 M5는 구형 모델은 흰색이랑 검정색이 인기가 좀 동등하게 좋았다고 치면 신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이 압도적으로 좋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들긴 합니다. 그런 이유들이 보면 결국에는 사실 이런 카본 소재들이 고성능 차량에는 들어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카본이 전부 다 검정색으로 배치가 되어져 있긴 한데 요즘에 크롬 주기 같은 것들을 또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차량은 검정색으로 나오면서도 이런 크롬 부분들도 지금 전부 다 블랙으로 세팅이 되어 나오면서 BMW의 검정색에 대한 포스를 좀 더 극대화시킨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신형 모델은 아무래도 흰색보다는 검정색이 조금 더 인기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고요. 일단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리뷰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5 실내에 들어와 봤는데요. 일단 BMW 신형들 들어오면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게 사실 이 앰비언트 라이트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안 하고 이 BMW에서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두꺼워지면 인터랙션 바라고 명칭을 하더라고요. 사실 근데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조명이 두꺼워지고 뭔가 더 선명해지면서 그리고 앞에 크리스탈 재질 같은 걸로 이제 조명을 좀 더 느낌을 살려주면서 사실은 이 부분이 엄청난 분위기 변화를 주긴 했어요. 이 인터랙션 바가 꼭 M5에만 들어가는 옵션은 아니지만 사실 이 옵션 자체가 BMW 신형들에 대해서 많은 변화를 주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이는 이 계기판, 사실 이 계기판이 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가 12.3인치로 크게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계기판도 14.9인치로 해서 엄청 대형 계기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12.3인치와 14.9인치가 일체형으로 해서 이제 나오니 이 계기판이 주는 인테리어에 대한 감각도 사실은 되게 뭔가 BMW 신형의 또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M5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 신형도 당연히 핸들이 바뀌긴 했습니다. 핸들이 뭔가 조금 되게 스포티한 느낌이 강하긴 했었는데 지금은 뭔가 좀 동실동실하고 뚱뚱해지면서 좀 귀여워진 핸들의 느낌이라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핸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구형 M5랑 비슷하게 앞쪽의 소재들은 전부 다 이게 카본으로 다 마감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BMW는 가면 갈수록 신형들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들을 하고 개발들을 하고 있고 신경을 많이 쓰는 것들이 사실 계속 보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마감 같은 것들도 사실 봤을 때 되게 뭔가 진화하는 느낌이 좀 있다라고 느낌이 좀 들긴 하고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벤츠는 요즘에 좀 시장에서 소문이 디자인부터 성능까지 최고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준다면 BMW는 좀 진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들이 이 실내에서도 사실 좀 느껴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기능도 보면 이제 iDrive 9이라고 해서 기능이 탑재가 되어져 있다고 하는데 사실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직관적으로 뭔가 터치라든지 반응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했다고 하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도 주행 중에 사실 만지면 좀 위험하긴 하지만 즉각적인 반응들이 좀 더 빠를 거라고 하긴 하거든요. 이 부분도 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미션 자체도 사실은 구형에도 있는 옵션이긴 하지만 이번 신형 모델은 또 이제 BMW에서 말을 하기에는 컴포트 모드를 해놓고 주행을 했을 때 세단의 장점을 극대화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놓고 주행했을 때는 서킷을 주행할 때의 단단함도 극대화를 했다고 하니 사실 신형 M5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구형 M5와 그 차이점을 느껴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좀 뭔가 주행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도심에서 운행하기에도 좋고 출퇴근용으로 운행하기에도 연비가 좋고 그 다음에 서킷에서 주행을 하기에도 뭔가 성능이 되게 극대화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해서 고성능 세단형 중에서는 모든 걸 다 가진 차가 드디어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고요. 실내의 디자인도 사실은 뭔가 고급스러움까지 다 가졌기 때문에 이번 M5는 진짜 거의 퍼펙트하다
라는 느낌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니까 스피커도 바오스 윌킨스 스피커가 사실 딱 탑재가 되어 있는 게 2열에서 바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 스피커에 대한 성능도 중요하지만 되게 이게 인테리어적인 요소가 부각을 잘 시켰던 느낌이 들긴 합니다. 안에 스피커에서 조명 같은 것들이 사실 스피커의 디자인을 되게 부각시켜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사실 고급스러움이 좀 더해지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피커 하나가 사실 2열에서 주는 디자인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하고요. 그리고 천장에 고급 소재 알칸타라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뭔가 조금 고급스러운 차를 탔다라는 느낌들도 사실 주고 있는 느낌이긴 합니다. 사실 그 외에는 2열도 그냥 기존의 다른 차들이랑 크게 다른 부분은 없거든요. 고성능 차량들은 운전자를 위해서 만드는 차이기 때문에 사실 2열에서 되게 특별함을 찾기는 좀 힘든 차량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진짜 별거 아닌 스피커 하나가 되게 뭔가 2열의 디자인을 살려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 하나 되게 리뷰하기 좋은 부분인 것 같긴 하고요. 나가서 이제 M5의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BMW M5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결국에 이 차에 대한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 1억 8천이라는 차량으로 람보르기니의 성능을 얼추 가지면서 그 다음에 BMW 세단의 안락함도 같이 가지고 실용성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슈퍼카와 세단을 같이 가질 수 있는 차량이라는 장점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분은 구형일 때도 어느 정도 성립이 되는 얘기긴 했습니다. 다만 뭐 마력이 훨씬 지금 좀 떨어지긴 해서 슈퍼카급의 성능을 발휘하기 좀 힘들긴 했으나 이번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터가 탑재가 되면서 슈퍼카와 세단의 모든 장단점을 다 같이 갖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사실 들긴 하고요. 거기서 플러스 아까 얘기했었던 UGB, 사실 고성능 차량이나 슈퍼카를 타면 있어서 UGB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맞거든요. 사실 UGB까지 다 잡은 차량이라서 진짜 모든 걸 다 가진 끝판대장의 아빠차가 나왔다 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제가 중고차 장사를 한 지 어느덧 횟수로 12년이 됐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7년 전, 8년 전만 해도 BMW, 벤츠, 아우디를 타는 게 뭔가 당연시 됐던 시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도로를 나가보면 연식이 어떻게 됐든 간에 BM, 벤츠, 아우디가 도로를 엄청 많이 주행하고 다니는데 7, 8년 전만 해도 절대 그렇게 벤츠, BM, 아우디가 흔한 차는 아니었었습니다. 시대가 지나니까 이제 사람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면서 아마 이제 그런 차들이 좀 흔해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갑자기 딱 불현듯이 생각이 나는 게 저희 회사에 지금 포르쉐 세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대를 보면서 느끼는 게 이제는 포르쉐가 일반인들한테 조금 다가올 수 있는 금액대가 된 것 같다. 리뷰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포르쉐 971 세대를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 보시는 흰 색깔 포르쉐가 중고차 가격이 5천만 원대 정도로 형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차는 7천만 원대로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는 얼마일까 궁금할 수도 있는데 이 차는 1억 7천만 원대에 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포르쉐를 좋아하시는 매니아분들이 아니고서야 뭐가 다르지 할 수 있는 사항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부분을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컨텐츠로 찍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들게 됐고요. 사실은 진짜 그래요. 뭐 차를 좋아하시는 남자분들, 그 다음에 포르쉐를 좋아하시는 매니아분들, 그 다음에 뭐 차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냥 뭐 수입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 사실 이런 분들이 아니고서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라고 사실 진짜 알기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르쉐는 뭔가 아직 시장에서는 블루오션의 느낌이 좀 있고 쉽게 다가오기 힘든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17년부터 24년까지 포르쉐 971 파나메라가 나왔었거든요. 제법 이제 장기간 나오긴 했었죠. 한 8년 정도 나왔는데 BMW, 벤츠, 아우디도 풀 체인지가 되는 시기를 한 7, 8년 주기 정도로 잡고 풀 체인지를 합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되게 오랫동안 나왔던 모델도 아니에요. 그냥 정상적으로 971 모델이 시장에서 이제 계속 판매가 됐었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걸 보면서 명차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사실 저희가 좋아하는 뭐 에르메스, 그 다음에 샤넬, 롤렉스 이런 제품들도 신형이 나온다고 해서 크게 그 아이덴티티를 확 바꿔버리는 일은 잘 없거든요. 근데 지금 포르쉐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덴티티를 계속 유지하면서 풀 체인지를 하고 페이스리프트를 하고 있는 차량이긴 합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이제 깨구리가 닮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깨구리의 형상의 이제 디자인을 잡고 있으면서 자기의 본질적인 디자인은 버리지 않는, 이게 포르쉐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 것 같고 자동차 업계에서는 명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차가 풀 체인지가 된 1억 7천이 좀 넘어가는 포르쉐 파나메라인데요. 이 차량은 나중에 리뷰하기로 하고 비슷한 금액대의 차 두 대를 먼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두 대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연식이 다를 거예요. 얘는 연식이 17년식이고요. 얘는 이제 18년식입니다. 근데 1년 차이가 나긴 하고요. 당연히 이제 키로수도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
얘는 이제 14만 킬로 정도 주행을 했던 차량이고 얘는 이제 5만 킬로 정도 주행을 한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키로수가 9만 킬로 정도 차이가 나고 1년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2천만 원씩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포르쉐 중에서 사실 이 흰 차를 가장 제가 중점적으로 리뷰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포르쉐가 5천만 원대면 내 이제 자가용이 될 수 있다라는 시장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키로수가 조금 있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17년부터 나온 포르쉐 971이기 때문에 사실 포르쉐 파나메라 971의 초창기 모델이긴 합니다. 매니아 분들이 아니면 크게 이질감이나 차이점을 찾을 수가 없고 그러면서도 이제 키로수 같은 경우에도 관리가 잘 된 차량들을 잘 선택한다면 벤츠 BM 타는 중고 가격으로 이제 포르쉐를 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의아해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키로수를 그렇게 많이 탄 차를 타는 것에 대해서 유지 보수에 대해서 리스크가 크지 않냐? 당연히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반론을 좀 해보자면 일단 이 3.0 엔진 자체가 조금 탱크 엔진입니다. 그래서 사실 엔진이 크게 막 말썽을 일으키거나 누유가 엄청 막 심하게 일어나거나 사실 그런 엔진은 잘 아니에요. 그리고 아우디랑 호환돼서 아우디에 고질병들이 많으니 이제 포르쉐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사실 세팅값이 다르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우디보다는 좀 더 완성도가 높다라고 봐지긴 합니다. 그리고 또 유지 보수를 함에 있어서 결국에는 아우디 제품들이랑 호환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체 보증이 끝난 차량들은 아우디 부품이랑 호환을 하면서 정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따졌을 때도 벤츠, BM, 아우디를 타시는 분들한테는 또 한 번 도전을 해보고 타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 그게 지금 이 시기쯤인 것 같다 싶어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긴 했습니다. 이제 뭐 키로수를 5만 킬로 정도 좀 작게 탄 차를 타려고 하면 아직도 이제 뭐 7천 중반대까지 이렇게 넘어가면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사실 이 돈이면 E클래스나 5시리즈 새 차를 살 수 있긴 하거든요. 어느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다르게 하거나 관점을 좀 다르게 본다면 그리고 좀 정비가 잘 돼 있는 차들이나 관리가 잘 된 차들을 산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좀 뭔가 시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한번 포르쉐의 매력을 느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또 뒤로 가서 보셔도 별로 다른 게 없거든요. 뒤에 오셔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후면부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당연히 1년씩 정도 차이가 나니 큰 차이가 사실 날 것도 없지만 포르쉐는 사실 옵션으로 범퍼에 대한 임팩트를 주지 않는 이상 사실 또 그렇게 달라질 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외관적인 부분은 앞범퍼에 힘을 좀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휠에 좀 힘을 줄 수 있는 거 말고는 크게 임팩트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포르쉐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인디 오더로 옵션 하나부터 10가지 자기가 컨택을 해가지고 옵션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차량을 자기가 맞게끔 세팅을 해서 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포르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선호하는 옵션들은 조금 정해져 있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르도 레드 같은 색상의 실내 색상을 좋아하시고요. 색상도 검정이나 흰색 같은 것들을 좋아하시긴 합니다. 그리고 휠이 이제 비싼 걸로 가면은 700~800만 원씩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뭐 기본적으로 한 5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휠들로 세팅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휠들도 크게 차이점이 많이 없긴 해요. 중고시장에서는. 특별히 비싼 고급 옵션을 넣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외관도 다 비슷한 느낌들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차량을 리뷰하는데 좀 더 의의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실내도 살짝 보러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포르쉐 안에 타보시면 기본적으로 딱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실내 색상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보르도 레드 사실 가장 선호하는 색상인 것 같긴 해요, 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이 레드 색상이 들어가면서 가죽에 대한 마감 이런 부분, 스티치 부분들이 이제 잘 마감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도 딱 눈에 들어오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핸들에 카본이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그 다음에 여기에 스포츠 모드들을 바꿀 수 있냐 없냐, 크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확 들어오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차가 아까 결국에는 가장 저렴했던 5천만 원대 차량이거든요. 사실 안에 뭐 엄청 막 오래된 차량 같다, 엄청 디자인이 구형 느낌을 준다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사실은 오늘 이 차를 더 리뷰해보고 싶었던 거긴 하고요. 포르쉐 상징이라는 크로노 패키지랑 그 다음에 여기 사운드에 옵션이 어떤 브랜드가 들어갈지 정도만 체크를 하면 포르쉐 기본 옵션들은 얼추 만들어진 것 같긴 합니다. 옆에 차 넘어가서 옆에 차도 실내 한번 리뷰해볼게요. 일단 베이지 시트 색상이 또 눈에 확 띄는데요. 굳이 제 생각이지만 베이지 색상이 시장에서는 또 두 번째로 인기가 좀 좋은 부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그게 이제 가성비 때문이라고도 좀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부분들 보시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우레탄으로 마감이 되어져 있긴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뭔가 포르쉐의 좀 고급스러움을 떨어뜨린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있긴 하죠. 그리고 핸들이 카본이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들,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로 옵션들이
의견들이 되게 좀 많이 나뉘긴 하거든요. 와, 뭐 엄청 다르다를 잘 찾기는 좀 힘들긴 합니다. 그래서 연식 키로수 같은 것들을 잘 고려해서 이제는 포르쉐를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것 같긴 하고요. 일단은 아까 전에 페이스리프트가 된 차량으로 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리프트가 된 차량으로 다시 넘어가기 전에 일단 기존 차량들을 좀 더 리뷰를 해보자면 또 금액 차이가 사실 많이 나서 되게 저렴하게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이유들을 또 한번 얘기 드려보자면, PD님, 이 라이트 어떻게 보이세요? 일단 이 라이트 이쁘죠? 사실 포르쉐의 상징성이라 하면은 개구리 모양의 느낌도 있지만 4발짜리 라이트가 임팩트 있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 라이트보다 이 라이트가 좀 더 비싼 라이트이긴 하거든요. 옵션이 들어가는 라이트예요. 얘도 4발이고 얘도 4발인데 자세히 보시면 뭐가 다르냐면 얘는 4발짜리 알이 좀 작고요. 기본 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얘는 4발짜리 라이트가 좀 크게 들어가 있긴 합니다. 사실 이런 거 말고도 안에 디테일들이 좀 다르긴 한데 육안으로 딱 봤을 때는 그 정도 차이긴 해요. 그래서 이 라이트를 저희 중고 시장에서는 적어도 한 또 400, 500 정도의 가치를 쳐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신차가가 분명히 달랐기 때문에 중고 가격에서 좀 다를 수 있다. 사실 이 부분도 당연히 계속 얘기 드리지만은 포르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보이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휠도 보시면은 피디님 어떤 휠이 더 이쁩니까? 제가 봤을 땐 검은 차량이 더 예뻐요. 근데 사실 저희 PD한테 뭐가 더 이쁜지 물어봤던 건 빠르게 대답하고 틀리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뭔가 재미요소를 좀 넣으려고 했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보면서 정답을 맞춰버리니까 할 말이 없긴 해요. 근데 사실은 또 되게 자세히 봐야 이게 좀 더 이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기본 휠은 아닙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는 포르쉐 휠들이 전부 다 디자인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휠보다 이 휠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한 250만 원 정도 더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옵션가가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라이트나 휠 때문에 굉장히 또 달라 보일 수는 있어요. 저희 같이 또 차를 잘 알고 포르쉐를 좋아하는 분들은 사실 딱 봐도 다른 차입니다. 라이트가 완전히 다르고 휠이 완전히 다르고, 사실 이런 부분들로 차는 외관이 확 바뀌어 버리는 거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싶은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페이스리프트 된 차량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포르쉐 파나메라 971 페이스리프트가 된 버전으로 이제 와서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이제 찾아보도록 할게요. 피디님,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처음에 이거 찾을 때 뭐지? 할 정도로 찾기 힘들었거든요. 첫 번째, 외관상에 보시면 범퍼가 다릅니다. 범퍼가 뭐가 다른지 그냥 딱 확연히 알기 쉽게 얘기하면, 보시면 이제 이쪽 라인이 빛에 반사가 됐을 때도 굴곡이 있고 아로가 져 있는 부분들이 딱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에 와서 보시면 빛이 반사됐음에도 불구하고 굴곡되어 있는 부분과 아로가 진 부분들이 확연히 티가 안 납니다. 이 범퍼가 좀 바뀌어 있는 부분들이 페이스리프트가 된 범퍼고요. 밑에 이제 데일라이트 쪽에 보시면은 한 줄이고 두 줄이고 있는데, 페이스리프트라기보다는 이제 스포츠 범퍼가 들어가 있으면 이제 이렇게 달라지긴 하는데요. 이 전기형도 이제 스포츠 범퍼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도 사실 이 부위가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발광이 조금 다르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후면부를 와서 보시면 테일램프 색깔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옵션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테일램프가 다르긴 달라요. 어디가 다르냐면, 이 테일램프는 지금 쭉 보시면은 이쪽으로 해서 딱 끊기면서 이게 통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테일램프가 좌측이랑 우측이 따로따로 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신형은 테일램프가 쭉 돌면서 통짜로 하나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 사실 이 부분이 좀 다르긴 하고요. 그리고 이 뒤에 범퍼가 다른 부분은 이 모델 자체가 4.0 터보 S 모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뒷범퍼 부분은 다를 거고요. 이 부분 말고는 또 이제 크게 사실 다른 게 거의 없습니다. 실내 부분은 뭐가 다르냐고 한번 또 들어가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모델을 와서 한번 타보면요, 뭐가 다른지 봤을 때 실내 색상의 컬러가 달라진 거라서 느낌이 달라지게 보일 수는 있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실내 색상에 옵션을 넣어서 사실 느낌이 달라지는 건 거지, 이게 달라진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핸들이라든지 센터페시아 쪽, 그 다음에 시동을 걸어봐도 마찬가지겠지만 PCM 이쪽도 사실은 크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여기서 좀 의아한 게, 이 부분 보이시나요? 이 버튼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20초에 부스터 같은 느낌으로 좀 더 출력을 끌어올려주는 기능이 생겼거든요. 이 부분 한번 잠깐 제가 시동 켜고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모드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드를 바꿀 수 있는데요. 이런 데서 쭉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달리시다가 이제 버튼을 한번 탁 누르면 20초 동안 부스터 같은 느낌으로 좀 더 출력을 끌어올려주는
기능이 생기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진 것 같고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전체적인 총평 마무리를 좀 해볼 건데요. 나가시죠. 전체적으로 포르쉐 파나메라 971 모델 세 가지를 좀 비교 분석해보고 리뷰해봤는데요. 1억 7천만 원이 넘는 차량입니다. 5천만 원이 좀 넘는 차량이고요. 여기는 7천만 원이 좀 넘는 차량인데요. 왜 제가 이 차 세대를 리뷰하려고 했는지 이제 아실 분들은 좀 이해하실 것 같아요. 두 가지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디테일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포르쉐 매니아 분들은 딱 보면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긴 했어요. 뒤에 테일램프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디테일을 살리면서 신형임을 확실히 두각을 드러내게 한 반면 시간이 지나도 포르쉐의 명성을 계속 느낄 수 있는 이런 디자인들이 달라지지 않게끔 계속 끌고 오는 이 부분들에 대한 시각도 바라볼 필요는 있거든요.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희 중고차 시장에서는 예전에 벤츠가 풀체인지가 됐을 때 혹은 페이스리프트가 됐을 때 같은 차량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르게 나온 시절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의아한 부분들도 있었고 BMW 역시도 사실 풀체인지나 페이스리프트를 할 때 이게 같은 차량이 맞나 싶은 느낌이 확 들게끔 하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포르쉐는 자기네들이 오랫동안 간직해온 이 아이덴티티의 디자인을 절대 버리지 않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고 그 다음에 연식이 좀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차를 사서 운행함에 있어서 크게 사실 이질감이 없는 매력이 있는 브랜드인 것 같긴 해요. 특히 중고차 시장에서는 앞으로 좀 더 인기가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에는 우주방어 포르쉐도 결국에는 금액이 많이 내려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BMW, 벤츠 중고차를 좀 즐기시는 오너분들한테는 다가갈 수 있는 차량이 된 게 굉장히 좋은 부분이 된 것 같긴 합니다. 오늘 문득 제가 저희 전시장을 지나가다가 이 차 세제를 딱 보고 탁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PD님 불러가지고 바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시청자분들한테도 꼭 알려주고 싶은 지금 중고차 현 시장의 포르쉐의 포지셔닝을 말해주고 싶긴 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포르쉐 타이칸을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앞전 영상에서 포르쉐를 리뷰하고 나니 주위에서 이제 포르쉐 같은 것들은 사실 리뷰 영상이 그렇게 벤츠, BM, 아우디보다는 자료가 많지 않아서 조금 더 올려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들이 있어서 한번 올리게 됐고요. 일단 사실 포르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을까요? 고급스러움, 특별함, 자동차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1등 브랜드 같은 느낌들이 좀 아마 있을 겁니다. 포르쉐가 이제 전기차를 만들어냈는데 타이칸이 순수 전기차죠. 포르쉐에서 나온 첫 번째 순수 전기 차량인데 이 차량이 인기가 지금 되게 많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포르쉐는 타이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핫하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의아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신차 쪽에서는 아직도 전기차라는 이슈랑 그 다음에 금액적인 이슈 여러 가지들로 해서 사실 인기가 막 엄청 폭발적인 느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고차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전기차에 대한 강가가 좀 많이 형성이 되다 보니 타이칸을 이 가격에 생각해서 이제 타이칸을 많이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중고차 시장에서는 이 차가 인기가 좋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저희가 올 초에 이 차를 매입했던 금액이랑 지금 이제 연말이 다 돼가고 있는데 그 금액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혹은 조금 더 금액이 올라가서 매입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저희처럼 이제 중고차를 사고 파는 즉 도소매를 하는 업자들이 결국에는 소매에서 찾는 수요가 많으니 도매 가격이 좀 올라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요즘에 좀 팔아보면 아무래도 타이칸이 회전율도 좀 빠른 것 같긴 하고요. 다만 타이칸이 아무리 회전율이 빠르다고 하더라도 포르쉐에는 절대적인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사실 중고차에 대한 정답도 내릴 수 없고 포르쉐에 대한 정답도 내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본 바로는 포르쉐는 타이칸도 마찬가지로 조합이 좋아야 잘 팔리는 것 같거든요. 특히 뭐 외형 색상이라든지 안에 실내 색상 조합 당연히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포르쉐라면 지참을 해야 되는 옵션들이 들어가 있어야 아무래도 판매가 잘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타이칸의 옵션을 일일이 다 파헤쳐보기 힘들겠지만 기본적으로 인기가 좋은 옵션들은 뭔지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매입해온 차량이 어떤 부분들이 인기가 있을 요인이고 어떤 부분들이 좀 아쉬운지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고차에서는 전 차종이 다 검정색이라고 하면 인기가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이제 타이칸은 검정색보다는 흰색이 좀 더 인기가 좋긴 하거든요. 보시면은 저희끼리 눈물 자국이라고 해가지고 헤드라이트에서 눈물을 흘리는 느낌의 눈물 자국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타이칸 1세대의 상징적인 아이덴티티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흰색이 조금 인기가 더 좋은 것 같긴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당연히 검정색도 인기가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앞전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포르쉐라고 하면 이제 보르도 레드라고 해서 안에 레드 시트가 가장 인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밝은 계열의 시트가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저희 차량이 밝은 계열의 시트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외관에 검정색이 무조건 인기가 좋다, 더 절대적으로 강가 방어가 잘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저희 차는 결론적으로 검정색 외관과 베이지 실내를 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인기 요인이 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옵션들만 좀 더 잘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판매가 잘 될 것 같긴 합니다. 옵션이 당연히 또 휠이겠죠. 외관의 색상이 중요한 것만큼 다음은 이제 휠이 중요하다고 저는 봐지는데요. 휠 같은 경우는 사실 엄청 고가입니다. 150만 원대 휠부터 제가 알기로는 800만 원대 휠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너무 저가의 휠이 꼽혀 있으면 인기 요인이 안 되고요. 또 너무 고가의 휠이 꼽혀져 있으면 분명히 인기 요인은 맞는데 이제 금액적인 부담이 되니 저희가 판매할 때 회전율이 조금 느린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적당한 휠이 꼽혀 있는 게 좋긴 한데, 지금 저희 휠은 320만 원짜리 정도 되는 휠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이 정도 휠이 가장 무난하게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사실 장착이 많이 되어서 출고가 되는 휠로 알고 있긴 합니다. 이런 휠들이 장착이 되어져 있으면 사실 또 인기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또 이제 포인트를 찍고 있고요. 그리고 옵션에 보시면 전기 충전할 때 폰 터치를 갖다 대면은 전기 충전을 할 수 있는 도어가 이제 올라가면서 바로 충전을 꼽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런 거 하나가 포르쉐의 뭔가 멋을 살린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아는 전기차들은 거의 대부분 다 눌러서 이제 원터치 형식으로 열긴 하거든요. 포르쉐는 닫을 때도 이렇게 하면 닫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뭔가 포르쉐의 고급스러움을 끝까지 표현을 했다라고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차량의 특징을 한번 얘기해보자면은, 포르쉐는 전폭이 굉장히 넓거든요. S클래스라든지 7시리즈가 가진 전폭이 엄청 크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얘는 S클래스랑 7시리즈에 비해서 전폭이 훨씬 넓습니다. 그리고 X7이랑 GS만큼 전폭이 넓은데요. 세단형으로 나와가지고 전폭이 이렇게 넓은 차는 되게 이례적인 것 같아요. 배터리가 들어가고 배터리에 대한 구조 설계를 하다 보니 전폭이 넓어진 것 같긴 한데요. 이걸로 인해서 사실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차가 너무 커서 불편하다고 표현하시는데, 사실 차가 크다는 느낌보다는 전폭이 좀 넓어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특히 여성 운전자들 중에서는 그런 불편함을 좀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반면에 전폭이 넓다 보니 아무래도 안정감이나 뭐 코너링 같은 데서는 또 굉장히 만족도를 올려주고 있는 차량이긴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특징으로서 사실 배터리가 하부에 쫙 깔려져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밑으로 가긴 하거든요. 그것까지 다 생각을 했을 때는 전폭도 넓고 무게중심도 밑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드라이빙에 대한 느낌은 엄청 좋을 거다. 그리고 또 타이칸을 많이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서스인데요. 에어서스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에어서스가 굉장히 작동하는 거에 있어서 부드러운 주행감을 주거든요. 사실 저도 주행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진짜 타이칸의 승차감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에어서스까지 있게 되면 결국에는 진짜 타이칸은 전폭의 넓이와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 밑으로 가 있는 것, 그리고 에어서스까지 3박자가 결합이 되면 고급 세단의 느낌에 버금가는 승차감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외관의 특징을 얘기해보면 C필러로 내려오면서 뚝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쿠페형의 느낌이 물씬 나고 있고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 물씬 풍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디자인은 뭐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후면부의 디자인은 사실 포르쉐라고 하면 우주선 모양 같다라는 피드백들이 많거든요. 근데 타이칸은 유달리 좀 더 뭔가 우주선 같은 느낌이 드는 후면부를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미래 디자인적인 느낌이긴 하거든요. 포르쉐의 디자인 감각이 되게 좋다 라는 개인적인 평가가 들고요. 그리고 트렁크 보시면 생각보다 좁지가 않아요. 포르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카성을 띠고 있고 C필러가 좀 내려오고 하니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트렁크가 굉장히 좁을 거라 생각하는데, 트렁크의 공간감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웬만한 것들은 이제 다 들어가긴 합니다. 그리고 포르쉐는 또 앞에 전기차기 때문에 트렁크가 한 개 더 있거든요. 본넷을 열면 앞에 이제 트렁크가 나오는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앞에 이제 터치식으로 슬라이딩 터치를 하면은 사실 이게 열리거든요. 그 옵션이 없는가 보네요. 되고 올게요. 잠시만요. 트렁크라고 하기엔 조금 작긴 한데 어쨌든 물건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있긴 하거든요. 제가 아시는 분들은 사실 여기에 생필품 같은 거 많이 넣고 다니시더라고요. 목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목욕 바구니 넣고 다니시는 분들도 봤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뭐 꼭 필요로 갖고 다니시는 것들이 있으면은 신발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에 많이 넣고 다니시는 걸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약간 활용도가 있으니 사실 차가 한번 구매해 보시기에는 괜찮은 차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합니다. 실내 들어가서 이제 실내 리뷰 한번 해볼게요. 타이칸은 이번에 기아 변속이 이제 이런 모양으로 바뀌긴 했습니다. 사실 이 모양에 대해서 또 좋다 싫다 호불호가 되게 많긴 하던데요.
저는 사실 되게 독특하게 나오고 또 되게 간편하게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이 그립감이라든지 터치감이 되게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드라이브 모드가 들어가고요. 위로 올리면 후진 모드가 들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르면은 파킹 모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좀 뭔가 아쉬운 게 있다면 포르쉐에서는 사실 이제 이 핸들 좌측에 키가 꼽혀져 있는 포르쉐만의 뭔가 아이덴티티가 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아예 없애버리고 여기 보시면은 전원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원 버튼으로 시동을 켜고 끄고 할 수 있는데 뭔가 여기서 약간 자동차라기보다는 가전제품 느낌이 살짝 나긴 하거든요.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것 같긴 합니다. 포르쉐의 내부적인 기능들은 사실 PCM을 통해서 거의 다 작동을 하실 수 있거든요.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차량에 대한 정보들, 그 다음에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다 여기서 이용하실 수 있고요. 터치로 해서 이제 내리면은 뭐 더 필요한 서비스들 다 이제 이쪽에서 다 터치로 작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방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누르면은 몇 프로가 충전이 돼 있다 전기가 알려주는 시스템들이 있고요. 여기서 또 이제 가장 자주 쓰게 되는 옵션들이 이 좌측에 이렇게 배열이 되어져 있거든요. 눌러보시면은 뭐 자동차 쪽으로 들어가면은 라이트 부분들을 켜고 끌 수 있는 부분들, 뭐 전체 밝기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작동을 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꼭 전기차라고 해서 달라졌다기보다는 기존 차량의 사용법이랑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이쪽 하부로 내려와서 이제 이쪽에서도 좀 더 간편하게 만질 수 있는 것들이 생겼는데 뭐 에어컨 공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쪽에서 좀 만지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부족한 부분들은 예전에 있던 셰시 부분들을 이제 이쪽에서 작동시키고 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사실 또 포르쉐는 진짜 조합이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비싼 옵션들이 들어가고 거의 풀옵션식으로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외관 색깔이나 실내 색상이 인기가 없는 색상이면 잘 안 팔리긴 합니다. 근데 또 저희 보시면은 알겠지만 실내 색상도 굉장히 인기가 선호도가 높은 베이지 계열의 시트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이런 부분들로 판매에 인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다 보르도 레드라든지 베이지 시트 계열로 많이 가시고 흰색 차량이라든지 검정색 차량, 그 다음에 조금 금액을 제 기억에 맞으면 300만 원인가 400만 원 추가하면 이제 크레용 색상으로 외관을 또 바꿔주긴 하거든요. 그런 색상들까지 이제 인기가 굉장히 좋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주행 모드도 사실 예전에 포르쉐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뭐 스포츠 모드, 노멀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핸들 옆에 붙어 있는 이 버튼으로 다 조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2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2열에 와서 한번 앉아봤는데요. 일단 이쪽에 공조기 부분 보면 이쪽에도 그 조작 버튼들이 들어간 옵션들이 사실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옵션들까지는 굳이 막 그렇게 엄청 선호하는 것 같지는 않는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C필러 쪽으로 떨어지다 보니 좀 답답함은 사실 조금 있어요. 제 키가 매번 얘기하지만은 의혹들을 많이 가지시는데 175입니다. 근데 지금 앉으니까 조금 이제 머리카락 같은 부분들이 살짝 데이는 느낌들도 있고, 키가 크신 분들이 탔을 때는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열과 2열에 이 공간감은 사실 또 제법 여유가 있다고 느껴지긴 하거든요. 앉으셨을 때 사실 무릎하고의 간격도 굉장히 많이 남고, 그리고 뭐 다리도 사실 되게 불편하게 포지션을 취하지는 않아도 될 정도이긴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카의 구조를 갖고 있는 차량으로서 하체의 공간감은 사실 굉장히 뭐 크게 나무랄 데는 없는 것 같다. 근데 그래도 좀 답답한 게 뭐냐면 1열 시트 자체의 디자인이 사실 좀 높게 뽑혀 있기 때문에 사실 제 시야에 대한 답답함이 또 좀 생기긴 해요. 다른 차들은 사실 운전자의 머리가 보인다거나 그 사이사이로 조금씩 이렇게 전면 유리 차량에 대한 풍경이 좀 보이긴 하는데 1열 시트 디자인이 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전면 유리를 통해서 사실 보이는 풍경은 거의 안 보이거든요. 왼쪽으로는 사실 거의 안 보이고 이제 오른쪽으로 해서 중간 쪽으로는 좀 보이긴 하는데 이쪽 부분이 조금 더 답답함을 주는 것 같긴 합니다. 이 부분 말고는 또 나머지 부분들은 별로 전기차라고 해서 타이칸이라고 해서 리뷰할 부분은 또 따로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내려서 이제 차에 대한 총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쉐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 제가 오늘 이 차를 리뷰해보고 싶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또 시장에서의 가치 문제를 얘기하고 싶긴 했습니다. 사실 신차가가 베이스 기준에 1억 2,300 정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옵션들을 넣고 자기 인디오더들로 자기만의 차량을 만들다 보면 차량이 아마 1억 4천 몇백에서 1억 6천 몇백 정도까지 가장 출고를 많이 하는 금액대이긴 합니다. 이런 차량들이 아까 중고차 시장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가성비 옵션이 잘 들어가 있으면 지금은 한 1억 전후로 살 수 있는 차들도 있고요. 1억이 조금 넘어가면 살 수 있는 차들이 사실 많긴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액이 조금 올랐어요. 예전에는 진짜 1억 정도면 살 수 있었는데 금액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또 1억 중반 정도 되는 타이칸을 감가가 많이 된 상태로 지금 구매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시장에서는 메리트라고 느껴져서 이 차를 리뷰하고 싶긴 했었고요. 아까 얘기했던 제가 기본적인 옵션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성비 옵션들이 잘 들어가 있다면 사실 구매를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특징이라 하면 사실 내연기관차보다 고장날 게 많이 없어요. 부품도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더 작게 들어가서 완성이 되는 차량이긴 하고요. 뭐 실질적으로 탔을 때 꼭 포르쉐가 아니라도 국산차들도 이제
이제 고장나는 부분이 잘 없다라고 전기차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아이오닉이라든지 EV6 같은 것들로 택시 운행하시는 기사님들이 많은데요.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아마 내연기관 차보다는 훨씬 더 유지 보수할 게 없고 정비를 할 게 없기 때문에 조금 연식이 있고 키로수가 있는 차들을 사셔도 파나메라나 카이엔 이런 차들에 비해서는 유지 보수에 대한 부담감은 훨씬 덜 하실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생각했을 때 지금 타이칸이 굉장히 중고차 시장에서는 인기가 좀 있는 매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인해서 오늘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타이칸이 중고차 시장에서는 가치가 있다, 그리고 지금쯤은 한번 판매에 대한 생각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와 할 만한 차 2대를 매입해서 갖고 왔는데요. 모든 사람들의 드림카라고 할 수 있는 람보르기니 우루스 2대를 매입해서 이제 놔둬놓고 있습니다. 일단 차량이 똑같이 보일 수 있는데 달라요. 이 차량은 람보르기니에서 나온 우루스 초창기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후기형이라고 해도 맞는 말이지만 람보르기니 우루스 S 모델이 있습니다. 오늘 이게 뭐가 다른지 한번 리뷰도 해볼 거고, 그리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는지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얘기를 드리기 전에 람보르기니에서 우루스를 만들고 나서 우루스에 대한 판매량을 좀 걱정했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전 세계 람보르기니 판매량의 70%가 이 우루스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람보르기니에서는 되게 효자 상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람보르기니 같이 슈퍼카급 브랜드에서 성공을 하니 이제는 페라리에서도 SUV 프로 상계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뭔가 자동차 시장에 새로운 혁신적인 바람을 불어넣은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뭔가 차량들 리뷰하다 보면은 벤츠, BM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엔 아우디 얘기를 좀 빼고 계속 리뷰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에서 이제 이슈가 한번 있었었죠. 디젤 게이트 이슈가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나라에서는 폭스바겐이랑 아우디가 조금 시장에서는 하락세를 띠고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뭐 폭스바겐이 그때부터 인기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결국엔 폭스바겐이 되게 거대 공룡 기업이긴 하거든요. 뭐 폭스바겐은 당연하고 아우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포르쉐, 람보르기니 등등등등 차량들을 폭스바겐 계열사에 전부 다 소속으로 되어져 있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앞전 영상에서 포르쉐 한번 얘기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이런 차들이 폭스바겐 부품이랑 아우디 부품들이랑 되게 부품 호환이 잘 되거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점이라고 저는 봐지긴 하거든요. 이런 고가 차량을 살 때 유지보수 같은 것들이 사실 겁이 날 수 있는데, 그래도 센터에 들어가서 유지보수를 받으실 때도 나중에 AS가 끝나서 개인적인 유지보수를 하실 때도 이제 부품들이 호환된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람보르기니가 되게 저가 브랜드라서 사실 부품들이 호환되고 이렇다기보다는 결국엔 폭스바겐 계열사에서 대량 생산으로 만들어서 하다 보니 당연히 부품에 대한 단가가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람보르기니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분들한테는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 S랑 우루스 초창기 모델이랑 뭐가 다른지 보면은 딱 알아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차를 좋아하시고 저처럼 차를 판매하거나 자동차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거에 대한 차이점을 단번에 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사실 보면은 모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 나왔을 때 우루스 S가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포인트를 집어볼게요. 그리고 포인트 짚는 부분들에 대해서 큰 변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디자인이라는 게 약간의 변화로 전체적인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캐치하면서 리뷰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일단 앞범퍼라고 보시면 됩니다. 범퍼가 초창기 우루스 모델은 굉장히 야성미가 있고 공격적인 느낌으로 약간 디자인을 해줬던 느낌이 들거든요. 보시면 이제 이런 부위들이 포스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안 그래도 각이 많은 차량인데 각을 더 살린 느낌의 야성미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올 수 있는 디자인을 좀 한 반면에, 우루스 S 같은 경우에는 이쪽 라인들이 이제 뭔가 조금 완성도가 좀 더 높아졌다고 해야 되나? 무조건 람보르기니라고 하면 굉장히 남성미가 강하고 그 다음에 야성미가 느껴지는 디자인을 좀 고집하는 느낌들이 있었는데, 약간은 좀 부드러워진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범퍼의 이쪽 부분들이 디자인을 많이 바꾸면서 전체적인 느낌이 좀 많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이제 본닛 부분이 좀 디자인이 달라졌는데, 일단 여기 에어덕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차들 보면은 에어덕트가 들어가도 실제로 본닛을 열었을 때 안에 숨구멍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이제 숨구멍이 되어져 있고 안에 전부 다 카본 소재를 해서 소재를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어 놓고 무게도 경량화 시켜 놨습니다. 에어덕트도 되게 공기역학적으로 공기의 흐름이 잘 될 수 있게끔 그런 구조로 이제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앞모습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대가 굉장히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느낌이 확인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루스 앞모습이 좀 달라진 부분이고요. 뒷모습 가서 뒷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뒷모습으로 와봤는데, 뒷모습에 보면은 범퍼랑 디퓨저 쪽이 또 좀 바뀌어져 있거든요. 뒷범퍼에 보면 스포일러 같은 부분이, 밑에도 스포일러 같은 부분으로 범퍼를 디자인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디퓨저 부분들도 좀 더 디퓨저 부분이 많이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뒷모습이 좀 더 뭔가 완성도가 높아진 느낌을 주고 있긴 합니다. 앞전에 포르쉐를 설명드릴 때도 얘기 드렸지만 하이엔드 브랜드들은 사실 차량을 페이스리프트 할 때 뭔가 굉장한 디자인 변화를 주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꼭 가지고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살리면서도 그 다음에 차를 좋아하시고 관심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뭔가 달라졌다는 디자인을 변화를 주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해내고 있는 브랜드라 사실 좀 더 뭔가 가치성이 있고 희소성이 있으면서 멋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우루스 S 신형을 찾는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부분들이고요. 사실 이번에 우루스 SE 신형이 또 나오긴 했습니다. 그 차량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옆모습을 보시면 우루스 S는 제가 어릴 때 보던 만화 영화 그랑조 느낌이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진짜 로봇 같은 느낌이 조금 더 있는 디자인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대 다 본넷을 열어보니 사실 안에 엔진룸 자체가 딱 보면 아우디 느낌을 엄청 많이 주거든요. 엔진룸의 구조라든지 배치들이 전부 다 사실 아우디를 완전히 완벽하게 연상시키는 느낌이 있고요. 근데 달라진 부분을 보면 이제 여기는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보닛이 카본 소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카본 옵션이 아마 따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초창기 물량은 제가 알기로는 본넷이랑 그다음에 뒤에 범퍼, 그 다음에 사이드 스텝,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까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카본으로 옵션을 넣어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S 당시에 좀 뒤에 계약하신 분들은 이 카본 옵션을 안 넣어줬다라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저도 사실 명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우루스 S 퍼포먼테랑 좀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아마 뒤에 계약하시는 분들은 이 카본 소재 옵션을 안 넣어준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카본이 역할이 그렇게 뭐 큰 건 없습니다. 사고 나면 수리비 엄청 많이 나오고요. 옵션비도 정말 엄청 비쌉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자기 만족으로 하는 옵션들이긴 해서 엄청 중요한 옵션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저희 차는 이제 보시면은 본넷은 카본이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카본이 들어가 있는 S랑 또 이제 카본이 들어가 있지 않은 우루스 초창기 모델에 대해서 앞에 열심히 본넷 부분이 좀 다름을 느낄 수 있고요. 아마 이거에 대해서 또 무게가 한 몇십 킬로는 차이가 날 거예요. 그 몇십 킬로에 대한 또 성능의 질감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인 성능을 한번 비교해보면 우루스 S는 666마력의 제로백이 3.5초에 달합니다. 그리고 우루스는 650마력에 제로백이 3.6초에 달하고요. 사실 16마력이 더 올라간 성능을 갖고 있고요. 제로백이 0.1초 정도가 차이가 나긴 하는데 저는 사실 차 탈 때 제로백 같은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꼭 차가 0km에서 100km까지 도달하는 성능이 차의 전부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차는 결국엔 주행을 하면서 주행에서 오는 만족감이라든지 거기서 오는 차의 완성도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서 그렇게 뭐 크게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데, 우루스는 그래도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직원들이랑 PD들이 이번에 차량을 매입할 때 흰색깔 차량을 먼저 매입하고 이틀 뒤에 노란색 차량을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 노란색이 또 이쁘다고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근데 우루스는 노란색 차량이 기본 옵션입니다. 옵션 금액이 붙지 않는 색상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색상들은 추가 금액이 몇백에서 몇천까지 붙어가는 옵션들이기 때문에 또 그 부분도 우루스는 노란색이 기본 옵션이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 외에는 사실 이제 우루스랑 우루스 S가 외관적으로 다른 부분이랑 그 다음에 성능적으로 다른 부분 외에는 실내에는 사실 동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루스 S를 타고 나가면서 우루스 S 실내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리뷰를 하면서 차 주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 스타트 버튼이 있을 때 일단 스타트를 걸어 놓고요. 여기서 코르사 모드를 넣은 다음에 시동을 거시면 이 시동 걸릴 때 배기음이 좀 더 까랑까랑한 느낌으로 다르게 걸리거든요. 이 부분 생각하시고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루스 S 타고 이제 나와봤는데요. 일단 보시면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트라다 모드가 있고요, 스포츠 모드가 있고 코르사 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에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 이런 모드들은 전부 다 사막을 달리거나 오프로드를 달리거나 할 때 사용하는 모드라서 사실 뭐 실생활에서 사용할 일은 없고요. 코르사 모드가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차량 스포츠 플러스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가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스트라다 모드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주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루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바디를 Q7, 그 다음 Q8, 그 다음에 벤테이가, 그 다음에 카이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플랫폼을 바디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이전에 탔을 때도 느꼈지만 승차감이 진짜 좋아요. 뭐 우루스라고 하면 엄청 딱딱하고 그 다음에 뭔가 되게 스포티한 느낌이 많이 날 거라고 당연히 의식의 흐름 속에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진짜 Q7 타듯이 정말 패밀리카 같은 느낌의 성능을 보여주고 주행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이제 고성능 차량으로 올라오거나 고가 차량으로 올라왔을 때 벤틀리의 벤테이가가 훨씬 더 패밀리카에 적합하거나 데일리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벤테이가를 또 매입하고 타봤던 결과 벤테이가가 엄청난 스포츠성을 띠고 주행질감도 스포티하면서 되게 하체도 딱딱합니다. 그래서 그 외형적인 느낌이 주는 게 굉장히 패밀리카에 적합한 외형을 주고 있어서 그렇지 벤테이가보다는 사실 이 우루스가 훨씬 더 일반적인 Q7, Q8의 느낌을 주면서 패밀리카 SUV로서의 성능을 더 잘하고 있다라고 주행질감이 느껴지고요.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 스트라다 모드에서 알 수 있는 주행질감이긴 합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포르사 모드로 변경을 하면요, 이제 이때부터는 배기음도 달라지면서 확실히 하체가 단단해지기 시작하면서 롤링감에 대해서 훨씬 더 안정감을 주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밟았을 때 응답성 같은 것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훨씬 더 확실히 이게 이제 슈퍼카에서 만들어낸 SUV구나 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루스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건 패밀리카로서도 굉장히 적합한 포지션을 갖고 있고 데일리카로서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포지셔닝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슈퍼카에서 만든 그 아이덴티티를 완벽하게 들고 있는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비싸서 못 사지만 우루스가 굉장히 제 취향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공조 시스템 같은 것들도 당연히 아우디랑 호환을 하니 이제 신형 아우디 같은 것들은 또 포르쉐랑도 또 이런 부분들을 다 부품을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현대적이고 그 다음에 터치 같은 것들도 느낌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람보르기니의 뭔가 굉장한 투박함을 좀 현대화 시켜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루스가 이 실내 인테리어에 대한 느낌도 굉장히 인기 요인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행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루스는 싱글 클런치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속기가 변속이 될 때 이렇게 딱 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진짜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싱글 클런치가 확실히 자동차 운전하는 느낌의 매력을 준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듀얼 클런치 같은 경우에 되게 부드럽게 변속이 되는 느낌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스포티한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 싱글 클런치에 대한 그 감성을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이 부분도 아마 우루스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인기 요인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달리다가도 결국에는 가족들이나 애기들을 태우거나 혹은 어른들을 뵈러 갈 자리가 생기면 여기서 그냥 스트라 모드로 놓기만 하면 되게 더 정숙해지지 않습니까? 한 방에 이렇게 정숙해지고 언제 그랬냐는 데 갑자기 Q7으로 돌아온 느낌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Q7 같은 엄청 안정감 있는 그 다음에 패밀리카의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면서도 사실 또 외관에서 봤을 때는 우루스라는 그 하이엔드 브랜드의 하차감도 맛볼 수 있거든요. 사실 또 저는 하차감으로 차 타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어떤 차를 탔는지 내릴 때 봐주는 이 하차감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제가 좀 보면 페라리를 좋아하시는 고객님들은 거의 대부분 다 외관적인 디자인보다는 실내적인 디자인으로 페라리를 더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고, 람보르기니를 더 좋아하시는 고객님들은 실내적인 디자인보다는 외관적인 디자인을 좀 더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두 브랜드가 외관이나 실내가 부족하다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닌데 좀 그런 성향은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저도 그래서 람보르기니가 좀 더 제 성향에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늘 우루스 리뷰를 해봤는데요, 외관이랑 실내 그 다음에 주행까지 하면서 모든 리뷰를 마치고 나니 총평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드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차량의 가치가 옵션을 넣지 않고 출고가 자체만으로도 2억 후반대의 차량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옵션까지 넣으면 3억 초반에서 3억 중반까지 가는 차량이거든요. 굉장히 사실 자동차로서는 고가의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비싼 금액을 주고 탈 가치가 있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루스는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충족하고 있는 차량이긴 한 것 같습니다. 완벽한 정숙성과 패밀리카로 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승차감도 완벽히 아우디 Q7이랑 Q8을 연상시키는 승차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고성능 차량의 느낌도 완벽하게 낼 수 있으면서 브랜드 파워까지 갖고 있으니 사실 3억이 좀 넘어가는 돈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하고 있는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루스는 제가 봤을 때 모든 걸 다 가진 차량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저는 SUV를 원래 좀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SUV의 끝판대장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 제 총평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